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 정말 엄청 더웠죠. 뭐 지금도 물론 덥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계절의 변화는 뭐 어김없죠, 사실은. 24절 이 중에 하나인 입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가을이다라는 얘기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부터 가을이다라고 얘기하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은 덥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뭐 경험적으로 뭐 다 느끼겠지만 이 광복절이 지나고 나면은 어딘지 모르게 이제 그 바닷물에 들어가기가 좀 으시시해지는 그만큼 이제 그 바닷물의 온도도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하지만은 요즘은 좀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의 그 온도도 좀 더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하지만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도 24절기의 어떤 이 토미바퀴처럼 돌아가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건 뭐 변함이 없어요. 오늘 가을로 들어가는 입추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8월 7일에는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음, 음,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좀 어폐가 있고요. 바로 1953년 오늘 그 조선공산당의 간판이죠. 박헌영이 이제 숙청을 당한 날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박헌영은 이제 조선공산당의 이제 그야말로 간판으로서 거물이었죠, 거물.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환국을 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제 막 애쓸 때 공산주의를 뿌리내리려고 뭐 상당히 그 이승만 박사하고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접촉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공산주의자들과는 타협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헌영은 그 이후에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로서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엄청 그 이제 노력을 애쓴 그런 사람입니다. 애썼다라고 뭐 애쓴 건 애쓴 거죠, 당시간. 자, 그래서 어찌됐든 혁명가의 그림자가 들어진 사람인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단지 그 혁명이라는 의미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거다였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헌영도 남쪽에서는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에 6.25라는 것이 있었고, 6.25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북으로 넘어갔죠. 예. 자, 그래서 북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또 이제 6.25 전쟁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실패나 다름없는 거죠. 뭐 밀고 내려갔다 한 번 또 밀고 올라갔다 결국은 38선 의 그 부근인 지금의 휴전선에서 이제 지금 휴전 상태가 돼 있지만은 뭔가 소련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들로서는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건 뭐 전승절 운운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뭐 이제 본인들 아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겠죠. 어찌됐든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을 막 그냥 오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 이벤트를 만들고 뭔가 이 이념적인 뿌리를 내리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아주 거물 공산주의자였던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헌영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었던 사람이죠. 하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좋아했던 공산주의 체제 바로 이제 북한입니다. 결국은 이제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된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8월 7일, 그것도 1953년 6.25가 끝나고 나서 직후죠, 바로. 네. 음, 오늘의 날짜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조선공산당의 간판이었던 박헌영, 그 박헌영의 그 삶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숙청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뭐 밉다 손치더라도 어찌됐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어떤 그 족적을 남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 그 대한민국 체제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반도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 획을 그린 사람인 것만은 이제 분명하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로 위해서 일제시대 하에서도 엄청 그 이제 나름대로 투쟁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박헌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헌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목이 박헌영, 혁명가의 그림자. 바로 공산혁명가의 그림자죠. 숙청으로 끝난 그 일. 뭐, 결국은, 숙청은, 대한민국에서 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된 거니까, 뭐, 그것도 다 본인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헌영은 해방 후에 남북을 오가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아주,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아주 거물이다라는 얘기죠. 거물 공산주의자. 그는 그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었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체제에 의해서 제거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한에서 제거가 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제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짜 이야기는 조선공산당의 간판 박헌영,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00년생이네요. 5월 28일 날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천안 출신이네요. 그다가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에요. 물론 뭐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라고 해서 뭐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똑같았겠죠. 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나라서 찾아서 어떻게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겠지만은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일념은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집안은 이제 독립운동가였고요. 그다음에 일제하에서 경성고고 도쿄를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네요. 저걸 보면은 상당히 그 수재다라는 얘기죠. 뭐 경성고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였고 그때 당시. 더군다나 동경을 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집안에 돈도 있었겠지만은 유학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안의 어떤 그 풍토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학문을 하기 위한 뭐 토대가 갖춰져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재학을 했으면 뭐 영어도 능통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서 이제 소련의 공산당이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그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이 되는데, 바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접하면서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가 이제 된 겁니다. 1920년대 귀국을 해서 20살이 넘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미 그때 말랑말랑한 머리에 공산주의 사상이 듬뿍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조직의 핵심 인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은 그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1925년에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저때 일본 제국도 어, 공산주의는 굉장히 배격했던 거라고 보여지죠. 그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둔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해방이 되죠. 근데 이제 공산당 사건으로 1925년 복역하면서 제가 어디에서 본 자료, 이 사람이 박헌영이 정신병자 같은 그런 그 이제 흉내를 내면서 자기 인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해갖고서 이제 석방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얻어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글쎄요, 뭐 참 여간 신념이 없으면 그 못하죠 그런 거. 네. 저 같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해방 전후에 보면 1945년 해방 직후에 그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갖다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해방되고도 미군정 시기에 미군 당국은 공산주의나 뭐 이런 이념적인 거에 굉장히 느슨했죠. 뭐 다 허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공산당 활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도 만들고 그러죠. 조선공산당 남조선 분국을 조직을 해서 당수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남조선 분국이 북조선에 본국이 있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소련의 지령을 따르며 좌우 합작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이라고 하면 이제 우파하고의 이제 합작인데 거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좌익하고는 안 돼 했듯이 박헌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익하고는 안 돼.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뒤통수를 쳐갖고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박헌영은 해방 직후 남한 내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정치 세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은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그는 조선의 볼셰비키를 자처했다. 왜냐면 러시아 혁명, 10월 혁명이 바로 볼셰비키 승리였기 때문에 그 볼셰비키가 승리를 하고서 이제 바로 그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이제 그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셰비키를 자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반도에서도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 작정을 한 거죠. 자, 조선공산당을 한번 볼까요? 일제시대에 식민조선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이고 독립운동을 또 거기서 했다라고 합니다. 1925년 4월 17일 날 창당이 됐네요. 제가 이 조선공산당 창당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썸네일 띄우질 못했는데. 자, 광국 후에 1945년 8월 16일과 20일 각각 장안파와 재건파가 또 출발을 했네요. 해방이 되고서 뭔가 또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같은 해 9월 8일 열성자 대회를 열고 통합 문제를 논의한 끝에 9월 11일 정식으로 재건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일단. 그리고 1946년 11월 23일,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서 1년 좀 더 지난 다음에 조선인민당 그리고 남조선 신민당과 합당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재출범을 했다. 이게 남노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노당의 이 아주
흉측한 그런 그 이제 전사가 이제 바로 박헌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일혁명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2025년 4월 17일 날, 참 세상 이게 서울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이념적인 좌표가 어디로 어디쯤 가 있는지 정말 참 걱정스러운 일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그 할 수 있는지,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식 100주년 기념식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네?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조선공산당에 대한 그 자료도 제가 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군정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공산당 활동을 허용을 했지만 뭐 자꾸 이제 파업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미군정도 이제 공산당 활동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불법화를 시키니까 이제 박헌영은 지하로 다 이제 숨어 들어가고서 또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1946년, 47년 총파업, 총궐기 운동을 그 이제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 10월 폭동이니 대구 폭동,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여순 반란, 그다음에 제주 4.3 폭동 다 그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이 맥이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948년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초청을 해서 월북을 했네요. 그리고 북한 정권에도 이제 참여를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박헌영이 외무상경 부수상을 했네요. 명목상으로 권력 2인자로 격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남쪽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박헌영이니까 북한으로 데려와서도 일단은 저런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런 자리를 줘놓고서 이제 전쟁 준비가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김일성과의 그또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권자는 하나인데 당연히 그 권자를 최고 권력 이 위치를 보고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죠. 자, 김일성은 소련에서 이제 들어온 소련파예요. 소련군 장교로 이제 복역을 했기 때문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복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박헌영은 이제 국내파였죠. 순수하게. 그야말로 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국내 성장을 한 거고, 김일성은 소련이 내세워 갖고서 이제 간판 스타로 이제 출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과 노선의 차이가 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 자신들이 뭔가 최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걸 향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노선도 차이가 있을 거고 똑같으면은 뭐 똑같다는 얘기는 그 긴장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권력 의식, 권력을 잡아와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충돌하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됐다. 관계가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는 동지였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국전쟁 당시 박헌영은 남침 정당화 이론가로 활동을 했고, 그러나 결국 6.25가 실패를 했죠. 6.25 사변이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다 준비를 갖춰놓고서 밀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패퇴를 하고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가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한테는 책임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당신, 우리가 내려가면은, 뭐야, 남로당들이 그냥 뭐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금방 남한이 그 적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무슨 뭐 그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근데 저희 아버지 일기를 보면 남로당 그 지방 빨갱이들이 더 극성을 부렸다는 얘기죠. 총을 들고 내는 북한 인민군들은 별로 그 저기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이제 옆집에 숨어 있고 그 같이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니까 이게 공산주의자가 돼갖고서 빨갱이가 돼갖고서 이제 막 나타나갖고서 이제 엊그제 친구였던 사람을 막 진짜 협박을 하고 두드려 패고 갖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갖다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 그러면서 1952년부터 김일성은 어, 권력 장악을 해서 이제 종파 숙청을 이제 단행을 합니다. 이게 8월 30일이 바로 종파 숙청이라는 그 사건이 북한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박헌영은 미제 간첩으로 다 모른 거예요. 이게 미군들하고 내통해 갖고서 오히려 인민군들이 그 치고 내려갔을 때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박헌영은 야 도대체 그렇게 내려와서 서울에서 3일 동안 주저주저 하다가 갑자기 그냥 쭉 그 깊숙하게 내려와 갖고 이게 그 중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군수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중간에 허리 끊겨갖고 진 거 아니냐. 서로 이제 싸웠을 거. 뭐 당연히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어요. 자, 1953년, 박헌영을 미제 간첩으로 몰면서 당을 분열시키려 한 기회주의자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내가 죽이겠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1953년 남로당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체포되었고, 박헌영은 가장 큰 타깃이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그, 이제 최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남로당 계열 그 지도자들이나 그 당원들은 다 체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박헌영이 이제 제1 타겟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53년 7월 정전협정 직후에 박헌영은 체포되어서 고문과 신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53년 8월 7일 평양방송에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끝나고 뭐 얼마 안 돼서죠, 사실은. 박헌영 등 남로단계 인사 12명을 숙청을 했다라고 이제 북한 방송이, 평양방송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월 7일이 바로 박헌영이 숙청된 날이다라고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숙청이 됐으니까 처형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재판의 형식을 빌렸겠죠. 1955년 12월, 박헌영과 남로당 사건이라는 명목하에 인민재판을 진행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뭐 재판이라는 게, 인민재판이라는 게 형식적인 거죠. 이미 다 결과를 정해놓고서 그렇게 이제 꽤 맞춰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사형이 정해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6년 12월 사형을 집행을 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박헌영의 처형은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선언이었다. 근데 남로당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일린 독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다. 그게 역사적인 그 팩트다라는 얘기죠. 네, 박헌영 사상과 유산. 참, 유산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자, 박헌영은 철저한 이념형 정치가였고 당과 이념이 전부였던 인물. 그러나 권력의 본질을 간과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당을 건설하고 이념을 전파하고 뭐 이런 일에 더 무게를 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혁명을 꿈꿨지만 그가 만든 혁명은 그를 오히려 버렸다. 즉 역사는 그에게 배신이라는 이름의 총언을 선사했다. 결국은 그 숙청이 됐다는 얘기는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배신이라는 이름을 종언을 선사한 거다라는 얘기죠.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박헌영. 결국 그는 남한의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 인간이었고 공산 독재와 계획경제 체제 이름으로 숙청당한 반동분자였다. 그의 삶은 남한의 역사에서나 북한의 역사에서도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박헌영은 그야말로 아주 새빨간 공산주의자였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남로당을 통해서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었던 아주 그 질이 나쁜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6.25 사변을 통해서 결국은 북으로 올라가서도 결국 거기서도 숙청을 당했으니까 남이나 북이나 다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남한 체제를 배신한 것이고 북한에서는 북한 체제가 그를 배신한 거다. 그게 박헌영의 일대기다. 최종적으로 남은 한마디 그의 인생 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뻑하고 놀랍니다 지금. 네, 오늘은 입추입니다. 오늘 정말 뜨거웠죠. 아무리 뜨거워도 이 우주의 법칙은 벼랑과 차이가 없어요. 이제 곧 찬바람 불고 눈이 내리겠죠. 그러다 보면 꽃 피고 또 새가 올 겁니다. 그럼 또 한 해가 가는 거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인생은 저 멀리 사라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입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8월 7일이 또 바나나 데이라고 그랬죠. 8월 1일이 빤스데이라고 그랬죠. 빤스의 날. 그 다음에 5월 6일은 고무스에서 고무, 콘돔의 날이라고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바나나. 자, 이 8월 1일이니까 팔이 숫지잖아요. 그러니까 하하고, 7이 시지지만 또 나나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나인데 거기다가 요건가요? 점투개. 이걸 붙여서 바 발음을 하면서 바나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8월 7일은 바나나 데이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 그 기념일에 대해서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뭔 일이 없는 날이 없구나. 뭐,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알아두면 상식으로서 그냥 보탬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참 그게 어렵네요, 점점. 네, 이상 김영로 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